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어제 일요일 코너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부심 뉴스 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11시 5분에 또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뉴스 브런치 항상 유튜브와 콩 앱 열고 있습니다. 둘 다 화면을 보시면서 라디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한 43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끝난 후에 지금 주술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상황인지부터 저희가 좀 정리하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대선이 다가오면 여의도에서 카더라 통신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뭐 어떤 후보가 어떤 주술가를 만나서 어떤 걸 받아대더라. 심지어는 성형을 했는데 그게 뭐 예뻐 보이기 위해서 성형한 게 아니라 뭐 눈썹 더하기도 네, 하고. 뭐 그런 이제 소문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토론회에서 느닷없이 하게 된 배경은요. 최근 TV 토론 화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한자 왕이 써져 있는 것이 잡혔었고 네티즌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논란이 이제 커진 겁니다.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후보이죠. 홍준표 후보가 부적 선거 포기해라.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최순실까지 소환을 해서 네.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오는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서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이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 예. 뭐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논쟁이 국민의힘을 또 벗어나서 국민의당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왔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번 대선이 과학 대 미신, 팩트 대 괴담, 해결사 대 선무당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과학 정신에 기반한 합리성이 관철된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왕자가 어떤 정치 철학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은 왕이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 비전은 절대 왕정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토론회 때마다 손바닥에 왕자 적고 나오는 거 좀 이성적이지가 않다. 자기 체면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감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을 좀 들어보니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지자들이 토론이 있을 때마다 응원한다는 뜻에서 손바닥으로 적어준 거라고 하고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잘 안 지워졌다. 네. 근데 논쟁이 지금 이제 부적 뭐 이른바 논란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명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무슨 논란이요? 개명? 예,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또 이어졌는데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논평을 내면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홍준표 후보의 이름이 원래 판표였는데 예. 이 홍준표가 된 것은 역술인이 지어준 것이다라고 했더니 홍준표 후보 또 측이 어떻게 반박을 했냐. 예. 이게 당시 검찰청 선도위원이었던 성명 철학자가 판과 뜻은 같으면서도 발음이 다른 준자라고 고칠 것을 충고해 준 과정이니까 같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부인 김건희 씨가 개명했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따져볼까요? 라는 식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예. 이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의 뭐 경제 철학, 정치 철학, 그렇죠.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예. 비전을 겨루는 장이어서 사실은 이게 좀 더 부각됐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적 논란, 개명 논란 그리고 제가 방송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사실 뭐 무슨 색깔의 속옷 어쩌고 하는 속옷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저희 방송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왜 이 정치하고 주술과의 연결성 과거에도 뭐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카더라라는 소문으로라도 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책이나 본인의 자질, 인품 이것으로 좀 경쟁해야 될 대선 후보들이 그것을 경쟁할 게 없는 건지 서로
왜 주술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셨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게 네, 토정비결 한 해 네. 처음에 이 토정비결 보고 사주 가끔씩 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네. 특히 이런 정치라든지 관직 같은 경우에는 관운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시험 공부처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정치 구도라든지 그게 운이 좌우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운세를 점치는 주술을 가끔 이렇게 보는 예.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내년 임지에 어디로 가게 될지 뭐 내가 장관이 될지 뭐 총장이 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정치판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왕자가 유성펜으로 써 있다 그러는데 붓글씨로 쓴 것처럼 두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볼펜으로 찍찍거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게 왜 보였냐면은 보통 저도 좀 모션이 크거든요. 말할 때. 근데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하게 하지 이렇게 카메라를 향하게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많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장풍을 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는 시청자들 눈에 더 띄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게 뭐냐 또 이게 네티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왕자가 써있고 확대해서 찾아서 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 지난해 한 무속인이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야 할 때 뭐 힘을 실어준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술의 힘에 그 토론을 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무슨 그러니까 하늘의 힘으로 뭐 점지를 해가지고는 뭐 비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니까는 그렇죠. 우리가 왜 포춘 쿠키 같은 거 많이 보고 또 아침에 신문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주술에 의지한다고까지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지금 당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캠프 측의 대응이란 말이에요. 예. 홍준표 대표 측에서 주술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계명이라든지 속옷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는 너 주술이지 하니까 너는 주술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똑같이 주술한다밖에 안 되는 거고 외부에서 볼 때는 주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지자 할머니 분이 이거를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가 검사하면서 재판하면서 변론을 해봤지만은 토론은 사실 처음이잖아.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뭐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는 편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이거를 이건 난 지지자가 해준 거다. 홍준표 후보 당신도 그랬잖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캠프의 대응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게 만약에 그냥 오락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냥 우리가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다면 이게 재미나 막 그렇죠. 뭐 주술 믿어요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시간, 그렇죠. 맥락이 결합돼서 사실 비판이 나온 거라서 전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주의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논쟁이 안 커졌는데 홍준표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개명 논란 얘기하고 뭐 빨간 속옷 얘기하면서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캠프 측의 대응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또 하나는 제가 이 왕자가 아니라 만약에 뭐 희망, 뭐 민생 먼저 이런 거였어도 과연 이렇게 됐을까 보는데 그 내용 글자 그렇죠. 내용 이제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뭐 백성 이런 용어 사실 쓰면 안 되는 용어거든요. 이제 민주주의 시대이고 봉건주의 뭐 그렇죠. 봉건주의 얘기죠. 시대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용어고 국민들을 지칭하는 용어라든가 표현할 때도 뭐 또 장애인 지칭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인권 감수성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말실수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쫙 다듬어서 용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확산된 이유가 아마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만났던 자리에도 뭐 역술인이 포함됐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거를 너무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좀 그만하고요. 말 그대로 좀 정책 논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책 논쟁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그 철학적인 그 생각, 그 지도자의 용어
언어 하나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더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전재현 변호사께서? 이게 윤석열 캠프 측에서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할 때 그 특유의 그런 묘한 말투랑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접하면은 화부터 내고 어떤 게 영리한 대응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행동은 조심, 대응은 영리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네. 이 논란은 저도 어디 중요한 회의 있을 때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꼭 파란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시계는 금속줄을 차고 귀걸이는 금귀걸이를 해야지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징크스 정도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아침에 왕자를 손바닥에다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풍도 쏴보고 그랬는데 뭐 다른 때보다 유난히 자신감이 있거나 그런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토론 나오실 때는 윤석열 총장이 좀 더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쓰고 왕자는 그냥 지우고 정 쓰고 싶으면 차라리 발에다가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은 이게 의전이라는 게 뭐 과잉 의전이 되면 문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행동과 이 어떤 그렇죠. 말이 적절한가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이다 보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대통령의 심지어 어디를 방문했냐가 주가를 들썩이기도 그럼요. 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참고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의료인이 왜 입원해 있는 할머니하고 고스톱 치는 장면이 오히려 따뜻한 미담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고스톱을 치는 건데 만약 대선 후보가 거기 캠프 관계자들 격려해 준다고 고스톱 쳤다. 이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에 적절히 맞는 언어 구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언어 구사를 특히 맥락 속에서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얘기해 주셨고. 자,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후속으로 관련된 그 후보 토론 내용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지금 후보로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노동계 반응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차가운 반응이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일단 관련 내용을 좀 점검해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유엔 산하 기관 중에 ILO라는 국제 노동 기구가 있는데 여기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 ILO의 수장은 사무총장인데 10년 임기예요. 근데 지금 현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제 내년 3월에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을 하는데 네. 지금 여기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남아공, 토고, 프랑스, 호주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선출은 28개국 정부 대표, 뭐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모여가지고는 이사회에서 이제 과반수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선거 일자는 내년 3월 25일입니다. 네. 근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98년부터 유엔 인권사무소 부대표도 했고 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했고 유엔 사무총장 그렇죠. 보좌관도 했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이고 만약에 정부 지원이 잘만 뒷받침만 된다면은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이런 시각과는 별개로 네. 국내에서 별로 시선이 그다지 곱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전체는 그런 건 아니고는 네. 노동계랑 정의당의 비판이 있는데 3일날 민주노총 논평을 보면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한국은 노동 후진국인데 무슨 이런 나라에서 ILO의 사무총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약의 강경화 장관 공약의 문제점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국제통화기금이나 IBRD를 통해서 개도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을 지원을 하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제도를 확충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예. 민주노총에서는 이거 가지고 되겠냐. 팬데믹 이후에 노동자의 어떤 평등한 지위 회복이 관건인데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노동 선진국이냐 우리나라가 리더 배출 자격이 없다. 자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동자 대표 지금 민주노총 대표가 민주노총 수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무슨 ILO의 후보자를 선출하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 사무총장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여러 국내의 시선들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여다보셨습니까? 지금 현 아이로 사무총장이 가이라이더라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영국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해온 노동계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경력을 자꾸 비교하는 여론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 장관의 경력 중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부대표를 지낸 점은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노동 문제 내에서도 다시 들여다보면 여성 노동자라든가 여성들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노동계 내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는 또 다른 측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강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여론이 일각에 있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라든가 정의당의 지적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최우선에 놓다 보니 노동자들의 집회나 이런 거에서 사실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민노총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통과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이 생각이 들고요. 네. 당장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볼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노동계와의 소통이 잘 되었는가, 그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기대 반 지금 뭐 우려 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재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노동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하거나 노동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건지 강 장관이 이런 쪽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비전문가다 이렇게 그 공격을 하는 게 과연 적당한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노총이라든지 아니면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관한 비판을 가지고 강 장관의 출마에 관해서 말하자면 연결돼 이른바 있다. 강짜 같은 거를 좀 놓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민주노총 대표가 구속된 거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노동 후진국이랑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을 위반해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 못했다 그러고 중대재해법도 애매모호하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중대재해법에 24종 질병 종류 들어가고 과로로 연결한 과로와 관련한 뇌나 심혈관 질환 어떤 직업성 병들이 빠져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재해법은 재계와 노동계 양쪽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고 네. 어떤 최소한의 안전 틀은 마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2022년 9,160원인데 이것도 인상폭이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컸고 코로나 이후에 전체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만 계속 늘리면 고용 규모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노동 후진국에서 무슨 수장을 냈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장을 내면 과연 안 된다는 건지 이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같이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이 지금 강경화 장관과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일견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뉴스를 보고 마음이 복잡했는데 한편에서는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렇죠.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네. 없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여성 노동운동은 사실은 유엔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여성 인권과 맞물려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이라는 분야가 지금 ILO의 궁예에도 보면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도 참가를 하거든요. 투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라든가 노사 갈등이 지금은 눌려져 있지만 얼마 안 가 있으면 폭발할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부분이라니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ILO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낼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좀 노동계가 예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인권 문제는 사실 그동안 ILO 내부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슈로 내세워서 전 세계적인 화두로 내세운다면 또 기여할 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ILO 자체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특히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변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도 지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재현 변호사께서는? 그 왜 대법원들
구성을 할 때 대법관 구성을 한다고 할 때도 예. 이제 뭐 변호사 출신도 들어가고 여성도 앉혀서 어떤 생각을 좀 다양화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 ILO 수장 중에 아시아계 여성은 한 번도 없었어요. 수장 여성은 있었습니까? 여성 수장은? 아, 예, 그것까지는 제가 네. 조사를 못 해봤어요. 하여간 예, 아시아계 여성은 여성은 아예 지금까지 한 없었군요.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 어떤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면은 네. 그럼 우리가 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예. 밀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게 ILO가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네. 2014년에 이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규정을 했을 때 예. 이게 정교조의 어떤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는 ILO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국내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제 보편화된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 개입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ILO에 우리나라 수장을 앉힘으로써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는 이런 게 불만이어서 수장을 배출하는 것도 안 됐다. 이렇게 가는 논리는 좀 보편적인 설득력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냥 강경화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경화 개인적인 장관이 바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어떤 네. 메시지를 낼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그렇죠. 들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초기에 그런 비판 많이 그렇습니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는 어떤 개별 국가의 위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전 세계적인 이슈에 있어서 메시지나 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강 장관이 그러니까 전 세계 차원에서 ILO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할지를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ILO라는 게 개별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정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강 장관 될지 네. 안 될지 한번 역술로 봐볼까요? 얘기가 갑자기 다른 것. 공직이니까 인터내셔널한 거는 우리나라 역술로 안 나올까요? 네, 유머를 지금 끝으로 해주셔서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면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요. 2부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